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했습니다. 역성장 전망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으로 종전 2.1%에서 마이너스 0.2%로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도 추가 인하해 연 0.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확진자가 79명 발생했습니다. 53일 만에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향후 약 14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명이 넘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모자와 신발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쿠팡 물류센터에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송 물품을 통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이 전인대 전체 회의를 열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특별지휘 박탈 등 초강수 카드를 예고한 미국과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와 재난지원금 여파로 고기 소비가 늘면서 삼겹살 가격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습니다. 소방관 8명이 친목도모를 위해 전원주택을 찾았다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월 예상치에서 무려 2.3%포인트를 단숨에 끌어내려 마이너스 0.2%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고 그동안의 걱정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준 금리도 또 내려서 사상 최저치인 0.5%까지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전망했습니다.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의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진 마이너스 0.2%로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실제 마이너스 성장이 이뤄질 경우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입니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가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지난 2월 2.1%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다시 2.3%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줄줄이 악화된 데 따른 겁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확산이 계속될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내놨습니다. 올 성장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미 마이너스 1.2%를 제시했고 블룸버그와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대부분도 마이너스를 예상했습니다. 경제 체온이 이렇게 급격히 식을 거란 우려 속에 금통위는 기준금리도 또 0.25%포인트 내려 역대 최저치인 0.5%까지 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 인하에 이어 2달 만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강조하는 가운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합을 이루는 폴리시 믹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도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면서도 급격한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국은행의 충격적인 역성장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내리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사실상 다 꺼낸 셈이 됐는데 문제는 하반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입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은 지금까지 단 2번만 기록했습니다. 2차 석유 파동으로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1980년과 IMF 외환 위기로 마이너스 5.1% 역성장한 1998년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그 당시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24.3% 급감했고 5월에도 20% 이상 줄었습니다. 문제는 희박한 반등 가능성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이하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은 하는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끼치는 파장은 심각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 수는 45만 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좀 마이너스 폭이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3차 추경과 국채 매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비관적 경제 시나리오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적인 경기 악화에 따른 정책 대응 카드가 약화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로 생각됩니다. 미중 갈등 등 이어지는 대내외 악재 속에 우리 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고용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의 근로자 숫자가 한 해 전에 비해서 36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라고 하지만 이 역시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별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황병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고차 관련 일을 어렵게 구한 A씨는 보름 만에 다시 실업자가 됐습니다. 회사가 갑작스레 감원을 단행한 겁니다. 권고서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영상이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회사가 수고하고. 코로나19 여파로 A씨처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지난달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 대비 36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첫 감소가 시작된 지난 3월과 비교하면 14만 명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임시 일용직이 14만 4천 명, 정해진 급여 없이 수수료를 받는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등이 8만 7천 명 줄어드는 등 고용 취약계층이 63%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줄었고 교육 서비스업이 다음이었습니다. 금방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상반기는 조금 그렇게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 감소 인원도 지난 3월 8천 명에서 지난달 13만 3천 명으로 늘어 일자리 타격이 정규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이 하루 새 31명이 추가돼서 관련 확진자가 9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이어서 고향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사무직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인근 콜센터로 직장을 옮긴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다시 코로나 확산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성돈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직원 500여 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고양의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의 사무직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장 폐쇄 조치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6일 발열 증세를 보였고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직원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 물류센터의 직원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천 쿠팡 확진 환자 역학조사하면서 이분하고 경로가 겹치시는 분으로 문의를 받고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4km 정도 떨어진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상담원은 지난 주말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콜센터는 1,600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확진 상담원과 같은 층에서 근무했던 직원 300여 명은 격리 조치됐습니다. 부평의 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 A씨도 확진됐습니다. A씨는 2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뒤 26일 오전 검체 검사를 받고도 오후에 콜센터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이 나온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엿새 만에 94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경기도가 나서 2주간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폐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에서는 직원들의 개인 물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 7층 규모의 쿠팡 부천 물류센터. 방역당국은 이곳 근무자와 방문객 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흡연실 등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 수칙의 사각지대에서 아마도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던 모자와 작업장 신발 등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는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폐쇄 조치입니다. 확진자 발생 후에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업무를 강행하고 측사경에 명단을 늦게 제출한 점 등을 비판한 겁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전국 1,400여 곳의 영업용 물류창고와 택배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주로 물건을 구입해온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웬만한 생필품은 집으로 배달시키는 분들이 많았는데 혹시 배달원을 통해서 또는 포장 용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물류센터 방역이 강화되고 폐쇄가 늘어나면 배송 지연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공포 속에 주문이 예전의 1.5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려왔던 쿠팡과 마켓컬리. 하지만 이 업체 종사자들의 잇따른 확진 소식에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박스에서 전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제만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집안에서. 방역당국은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택배 상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대 이틀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전해지면서 아예 오프라인 쇼핑에 나서겠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키고 싶었던 것도 차라리 내가 직접 가서 고르게 되는 경향이. 업계는 대형 택배업체 물류센터까지 확진자 발생이 번질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큰손들이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자칫 물류 대란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이라든가 직원 관리 이런 것들,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 온라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 속에 소비자들이 의존해온 온라인 마켓과 배달 시스템이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어제보다 걱정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서울 수도권에 대규모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정부가 일단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에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오늘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지 23일째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확진자가 확 늘은 거죠? 네, 그렇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면요. 대략 10명대를 유지하던 숫자가 22일부터 20명대 안팎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더니 27일 0시 기준 40명으로 2배가 뛰더니 오늘 0시 기준엔 여기에 또 2배가 더 뛴 7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들어보실까요? 지금 나오는 환자가 지금 1주나 2주 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환자가 더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추이를 보면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 같은데 그럼 감염 경로는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더 큰 걱정입니다. 이 전체 확진자에서 감염 경로 미확인자의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4월 말 무렵에는 6.3%, 또 이달 중순만 해도 4%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이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7.6%로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감염 경로 추적이 한번 막히고 나면 그다음 감염자부터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이게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면 이 추가 확산을 막기가 힘들어지죠. 방역 당국이 이 확진자의 과거 동선 추적에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예. 감염원 불명이 5%를 넘어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숫자라는 것은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N차 감염이 네, 코로나 전파력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인천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노래방, 택시, 식당 등을 통해서 7차 감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데 감염 경로조차 파악이 안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겠죠. 예, 걱정이군요. 그런데도 정부가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에 신중한 이유, 이건 뭘까요? 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을 넘었다고 바로 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명이 넘으면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까지 풀면서 경제 살리기가 급한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 같은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한다면서 향후 추이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갈수록 앞으로 더워지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합니다. 예. 들어보실까요? 3월, 4월과 비교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마스크 쓰기도 더 힘들고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전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예, 2차 확산 지금이 아주 큰 고비 같은데 잘 넘겨야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의연 논란이 불거진 뒤에 지금까지 열흘 가까이 두문불출해오던 윤미향 당선인이 내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어떤 종류의 입장 표명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21대 국회 개원 전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내일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아니면 논란을 더 키울지 윤수영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윤미향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 당선인 측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와 접촉을 끊은 지 열하루 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윤 당선인은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 계좌하고 그동안에 썼던 이 사용처 이런 거 등등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신상 털기에 굴복말라며 윤 당선인을 비호했지만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의원직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기자회견이 당 차원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여는 기자회견에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며 자진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위안부 운동과 관여한 의혹과 개인 의혹으로 나눠지지만 지금까지 나온 설명으로만 보면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윤 당선인이 해명해야 할 핵심적인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권용민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는 2013년 7억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인테리어 등에 1억 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은 4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사실상 반값에 처분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매도 가격은 현재 시세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번엔 고가 매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남편의 지인인 이규민 당선인이 소개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측은 지금까지 안성쉼터를 시세대로 사고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조의금을 포함해 베트남 우물 사업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이유도 윤 당선인이 스스로 밝혀야 할 대상입니다. 윤 당선인은 상주로서 관례를 따랐다고 했지만 제가 상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로서 당시에 이제 제 명의로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어요.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회계부실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업별 모금 액수와 함께 용처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현금 구매 관련해 해명을 번복해온 것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관심입니다. 윤 당선인은 기존 아파트를 팔아서 샀다고 말했다가 반나절 만에 번복했습니다. TV조선 권윤민입니다. 자, 그런데 논란에 불을 붙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는 어떤 세력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를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죠. 정치권에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단호하게 배후는 없다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난 26일 2차 기자회견문 대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견문은 자신이 직접 썼다고 말했습니다. 좀 꼬끌꼬끌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써가지고 요걸 보고 그대로 좀 쓰다가 했는 것 뿐이에요. 단체로 기자회견을 기획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도 회견 준비가 어려운 치매 환자나 바보가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7, 8명이 함께 협업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이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받아야죠.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 관련 의혹들을 보면서 이용당했던 자신이 불쌍하고 가여워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정 의원의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한 검찰은 가장 먼저 회계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실 기재인지 아니면 조직적 의도적인 돈 빼돌리기가 있었는지가 검찰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검찰은 오늘 정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에 이어 또다시 정 의원 회계 담당자 A씨를 불렀습니다. A씨는 핵심 쟁점이 후원금 모금과 회계 처리인 만큼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조서가 없는 면담 형식이었지만 회계 전문가와 함께 적극 방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도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 절차에 지금까지 협조적이었으면 물론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려. 검찰은 정 의원의 부실 회계 문제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의 적절성,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홈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사업을 목적에 맞게 집행했고 주무관청에 투명하게 보고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다만 윤 당선인의 횡령과 배임 관련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굳이 거론하지 않았을 거란 관측입니다. 정 의원이 윤 당선인과 별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앞서 여러 시민단체가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경찰의 비공개로 소환돼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경찰은 조사 엿새 만에 오 전 부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당초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해 법정형이 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면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중대하고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본격 수사한 경찰은 그동안 피해 여성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을 입증할 만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이자 계좌를 빌려준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정 교수가 자신이 민정수석 아내라서 주식을 못한다고 해서 차명 계좌를 빌려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입금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관련 재판의 첫 증인으로 조국 가족의 단골 미용사였던 구모 씨가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2018년 2월 구 씨의 삼성증권 계좌 등 차명 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 거래를 못하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구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씨는 2018년 2월 정 교수의 부탁으로 몇 차례 주식 거래를 직접 했고 그 후에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정 교수에게 넘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씨의 계좌는 정 교수의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해지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구 씨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여유자금에서 수익이 나면 자녀 학비로 사용하는 등 가족처럼 함께 지내기 위해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사실을 다 밝힌다고 말한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 측은 냉정한 판단보다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윤지호 씨의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전직 기자 조모 씨는 2009년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9년 만인 2018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첫 수사에서 핵심 목격자인 윤지호 씨의 진술을 배척한 점을 문제 삼아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입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은 주요 증인인 윤지호 씨의 진술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윤 씨는 2009년 첫 경찰 조사 당시엔 50대 초반의 신문사 대표가 추행했다고 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선 40대 중반의 키 약 168cm 정도의 신문사 대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에서는 키 177cm의 당시 37살이던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원은 후보군 2명만을 두고 동영상으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고 범인을 지목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호 씨는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소방관 8명이 친목도모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찾았다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 춘천의 한 전원주택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대가 집안을 분주히 드나듭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춘천시 북산면의 한 전원주택에서 44살 A씨와 40살 B씨 등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주택에서 15m 떨어진 주거용 농막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습니다. 홍천 소방서 소속인 이들은 어제 비번날을 맞아 동료 6명과 함께 동료 부모님 집으로 야유회를 왔습니다. 이후 6명은 주택에서, 숨진 2명은 농막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같이 잔 일행이 안 일어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숨진 소방관이 발견된 농막은 6.6제곱미터 규모로 조립식 패널로 지어졌는데 화목 보일러를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소방관 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때 나타나는 선홍색 반점이 발견됐고 현장에서 가스 냄새가 남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 보일러 곳곳에 녹이 쓴 흔적을 볼 때 불완전 연소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불완전 연소일 경우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공급되는 공기량, 산소량이 부족할. 경찰은 사고 원인과 함께 농막 불법 건축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승우입니다.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19살 김군의 유품입니다. 뜯지 못한 컵라면은 열악한 환경과 을의 아픔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구의역에는 이런 메모가 붙었습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현장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산업체에서는 산업기능요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장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주간 업무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 노도일 기자가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한 단면을 취재했습니다. 인쇄회사 작업실 공간에 시바견 한 마리와 계집이 놓여 있습니다. 강아지 분변으로 뒤범벅된 배변 패드를 누군가 치웁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 A씨는 당번을 정해놓고 사장의 반려견을 돌봤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 개똥도 치우고 그냥 표가 있어요. 뭐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이렇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흔하게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나가면은 다른 회사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 전직 캐라 야 답답 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회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해고될 경우 6개월 안에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회사 측은 강아지 변을 치우도록 강요하진 않았고 욕설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히 뭐 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직원에게 닭을 도살하게 하고 또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회장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탄 버스가 법원에 들어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직원 상습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마늘을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라는 등의 양 전 회장의 지시에 피해자들이 해고의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워크숍에서 직원들을 시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도살한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에게 비비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일부 갑질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양 전 회장을 도와 한 대학 교수를 감금 폭행한 직원 3명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10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고양이 대부분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철장에 고양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고양이 사육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해보려고 정식적으로 해보려고 준비하는 중에 몸이 안 좋아갖고. 비닐하우스 안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대부분 고양이들은 눈병 등을 앓고 있습니다. 철장 주변에는 고양이들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약품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된 것만 절반 정도가 시급히 구조를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사육업자 60대 남성 A씨가 기르던 고양이 가운데 29마리는 인근 유기동물보호소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곳 농가 비닐하우스 두 곳에서는 모두 고양이 110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사육업자 A씨는 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번식시켜 전국 경매장 등에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고양이 한 마리 분양가가 최대 300만 원에 이르는 고급 품종도 길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삼겹살 가격이 2년 10개월 만에 최고가까지 올랐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고기를 사 먹자는 심리가 늘면서 가격이 더 오른 건데요. 한우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전통시장의 한 정육점입니다. 최근 삼겹살 가격이 부쩍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삼겹살 가격은 킬로그램당 3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먹기 편한 삼겹살로 수요가 몰리면서 도매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그거 받아갖고 그걸 많이 쓰지. 고기 많이 샀지. 삼겹살 가격은 오늘 기준 킬로그램당 23,864원으로 2017년 7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가정 소비가 증가됐었고요. 그 이후에 그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 그 효과를 인해서 한우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한우 도매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3.6% 비싸졌고 농협의 한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37.8% 올랐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특수가 끝나는 올 8월을 전후해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며 공급 조절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만든 홍콩 보안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의 치안을 사실상 중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법이어서 한동안 잠잠했던 홍콩인들의 반중 반발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인민대표들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7일간 이어진 대회의 마지막 일정,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2,885명 가운데 6명은 기권, 1명만 반대했습니다. 찬성률 99.76%입니다. 会议作出了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홍콩 보안법은 중국 정부 소속의 정보기관을 두고 국가 안전에 방해되는 행위와 행동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중국에 도움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같은 시위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홍콩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And with such evil law suggested by Beijing to impose in Hong Kong, we really encourage and enhance more global community to keep an eye on Hong Kong to oppose the national security law. 홍콩 시민사회는天安문 시위 기념일인 6월 4일과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에 대규모 규탄 시위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상무위를 거쳐 이르면 7월 발효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 국제 평화를 심각히 손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즉각 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당장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대우를 모두 거둬들일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중 관계의 먹구름이 더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주 유엔 대표부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사안이라며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전 세계의 외침을 무시하고 홍콩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고 전했고, CNN은 논쟁적인 법안의 다음 단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더 이상 지금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품목별로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과 달리 홍콩은 이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기업인 등 비자 발급에서도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금융허브의 위상이 서서히 추락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Pleased with China's efforts and that it's hard to see how Hong Kong can remain a financial hub if China takes over. 중국은 내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겁박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제재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 갈등이 신냉전을 격화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3차 추경안 처리와 공수처 출범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날씨를 주제로 환담합니다. 하지만 이내 여당의 일방통행 기류가 거론됩니다. 이어진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과 7월 공수처 출범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 해왔다면서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졸속 출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무장관 신설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인 정의연 사태 관련 얘기도 오갔습니다.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과 관련해서 그런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것도 나왔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였다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 정책 재고도 요청됐지만 문 대통령은 추가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편에는 가혹하고 내 편에는 관대하게 하는 일이 있다며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져 비판 시위가 이어졌죠. 그런데 경찰이 진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장면이 추가 공개돼 시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미국 내 인종차별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 그런데 숨진 남성이 저항 없이 연행되는 장면이 추가 공개돼 논란은 더 불붙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라는 경찰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은 겁니다. We want to see them charged with murder, and we want them to be convicted. We want them arrested. 분노한 건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시위 현장은 최루탄까지 발사되며 시가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순찰차를 공격할 정도로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한 백인 여성. 갑자기 전화로 신고를 하며
흑인을 언급합니다. An African American who has a bicycle helmet. He is recording me and threatening me and my dog.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에게 반려견 목줄을 채우라고 요구하면서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흑인 남성은 여성을 멀리했지만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오히려 이 여성이 흑인이란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An African American who is a African American man. 거짓 신고를 한 거죠. At some point, she decided she was going to make it racial. 미국 사회에서는 이 여성 같은 인종차별적 행동이 과잉 진압 사건을 불러왔다며 흑인 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2월에도 백인 부자가 흑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고 지난 6일에는 인디애나주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는 등 흑인 차별 논란은 셀 수 없이 많았죠. 지난 2017년 미국 프로풋볼 선수 콜린 캐퍼릭은 경기 전 수많은 관중 앞에 무릎을 꿇어 당시 경찰 총격에 흑인이 사망한 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이번 과잉 진압 사건과 캐퍼릭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인종차별을 비판했습니다. 흑인 인구 비율 13%에 여러 피부색이 모여 사는 미국. 언제쯤 인종차별 논란이 사라질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로 국제영화제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첫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은 무관객으로 열렸고 관람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상영으로 진행되는데 영화제의 새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영화제로는 처음으로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전주영화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영화제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규모로 열린 오늘 개막식에는 영화 조직위 관계자와 경쟁작 감독 등 90명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세계 38개국 영화 180편을 선보이는 이번 영화제는 방역 절차를 마친 심사위원과 감독, 제한된 인원만 영화제에 참여합니다. 칸 영화제도 지금 취소되는 마당에 어떻게라도 상영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었어요. 온오프 동시 상영이라는 관람 시스템도 처음 도입했습니다. 일반 관객은 온라인 서비스로 총 96편의 영화를 유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측은 온라인 관람을 아쉬워하는 관객들을 위해 전주에 위치한 일부 극장에서 9월 20일까지 장기 상영회도 마련했습니다. 칸, 아카데미 등 굵직한 국제영화제들이 취소되거나 개막 일정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영화제의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프로야구 LG는 창단 이후에 단 한 명도 홈런 왕이 없었을 정도로 홈런 군단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그 비결을 이다솜 기자가 소개합니다. 홈런 1위 라모스의 솔로 홈런으로 포문을 연 LG 타선. 유강남, 오지환까지 시원하게 단장을 넘기더니 8회 백업 포수 이성우까지 화끈한 만루포로 팀 승리에 쐐기를 박습니다. 5개의 홈런을 쓸어 담으며 어느덧 팀 홈런 2위를 기록. 만년 홈런 하위권 LG가 확 달라졌습니다. 괴물 외국인 선수 라모스의 활약이 단연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홈런 9개로 여유롭게 이 부분 1위를 달리며 LG 구단 첫 홈런왕 탄생의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공들였던 타격 정확도 향상 훈련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병규 타격 코치가 고안한 이색 훈련으로 일반 공과 색칠한 공을 무작위로 던져 색칠한 공엔 타격하지 않는 훈련법인데 짧은 순간 공의 색깔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선구안과 타격 정확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LG는 이번 시즌 팀 홈런은 2위지만 팀 삼진은 9위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요즘 프로야구의 화두인 히팅 포인트 앞에 두기의 타격 스타일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확 달라진 LG 타선이 새로운 홈런 군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1990년대) 청소년들을 열광시켰던 스테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거꾸로 틀면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제 귀에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1976년 화성 탐사선이 찍어온 사진 한 장 또 보시겠습니다. 얼핏 사람 얼굴처럼 보여서 외계 문명의 존재를 미국 정부가 은폐한다는 음모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근접 고해상도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듯 서로 아무 관계 없는 현상들을 엮어서 의미와 규칙,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심리를 아포페니아라고 합니다. 지나치면 병적 망상이 될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경고하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칵테일 파티 효과도 비슷한 용어입니다. 시끌벅적한 파티에서도 사람들은 관심 있는 얘기만 골라서 듣는다는 실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 의혹에 대해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0년 활동이 정쟁의 대상이나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죠. 윤미향 사태를 진영의 시각으로만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고요. 이 대표는 30년 운동을 하면서 잘못도 부족함도 허술한 점도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반대 진영에게는 일찍이 보여준 적이 없는 너그러움이 엿보입니다. 그러면서 사회 모든 부문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윤 당선인에 얽힌 여러 의혹이고 민주당에게는 그런 윤 당선인의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성하자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뭔가 배우가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른바 음모론도 빠지지 않습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적이죠. 요즘 껌과 구취 제거제가 부쩍 잘 팔린다고 합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살면서 자신의 입냄새를 새삼 깨달은 덕분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혹에서 진동하는 냄새는 코를 막은 채 피해 당사자에게 도리어 후각을 들이대는 그 이중성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강조했던 춘풍 추상, 남에게는 봄바람, 나에게는 가을 서리가 되라는 경구가 또다시 흐망하게 들립니다. 5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내 편에겐 봄바람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에는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이 덥더라도 외출하실 땐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햇살이 강한 만큼 자외선 또한 강하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일 텐데요. 바이러스와 더불어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오후에는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전주와 대구가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고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28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